기차 화장실 거울 앞에서 22살 리에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00km 떨어진 곳에서 78살의 나는 새벽 3시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전화가 전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5개의 새로운 삶이었고 70년 전 내 아버지가 목숨 걸고 꿈꾸었던 바로 그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북쪽 어느 수용소에서는 5가족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밤 11시 중국 북동 지역을 달리는 고속열차 화장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22살 리에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이 지워진 입술, 풀어헤친 머리, 떨리는 손. 거울 속 여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척하며 차가운 물을 받았습니다. 물소리가 심장 소리를 덮어주기를 바라면서요. 세면대 가장자리를 움켜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딸을 늘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 10살 때 특별예술 조직에 선발되었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래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그때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어린 딸을 보내야 해서였을 겁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리에지는 화들짝 놀라 문을 잠갔습니다. 괜찮아요? 박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23살 같은 예술단 출신이자 이 도주의 동료였습니다. 네, 금방 나가요. 리에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 얼굴을 고향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버지가 이 얼굴을 다시 쓰다듬어 줄 수 있을까? 문을 열고 나오자 박선미가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대부분의 승객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2시간 더 가면 돼. 박선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리에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일생에서 가장 긴 2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는 길, 리에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저 너머 어딘가에 고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있는 곳.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나는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침실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78살 노인이 잠을 못 이루는 건 흔한 일입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5월 장마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아들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민수 선생님 댁 맞으십니까? 낮고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사람 같았습니다. 30 중반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국가정보기관 북방분석실 분석관 이준혁입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국가정보기관. 그 말에 잠이 확 깼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2019년 겨울 문화교류 행사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북측 예술단과 접촉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4년 전 기억이 파편처럼 되살아났습니다.
2019년 2월, 겨울이 끝나가던 때였습니다. 북측 예술단이 문화교류 행사를 위해 왔고 저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었습니다. 붉은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들, 환하게 웃으며 춤추고 노래하던 모습.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긴장과 두려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한 소녀. 19살쯤 되어 보이던 그 아이는 경비원의 눈을 피해 제게 다가왔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정말 자유로운가요? 얼마나 용기를 내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감시받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자유라는 건 말이야, 공기 같은 거란다. 있을 땐 모르지만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우리 아버지가 북쪽에서 내려오실 때 바로 그 공기를 찾아오신 거야. 그 아이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무언가를 갈망하는 눈빛.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뛰어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들으십니까? 분석관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 네.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게 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오전 10시에 저희 기관으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아이가 무슨 일이라도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그 순간 북쪽 어느 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리에진의 아버지 리철민은 급히 온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55살 무역회사 부장이었던 그는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님이 중국에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예술단 관계자가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혜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조사가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리철민은 수화기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딸이 사라졌다니 도주했다는 건가. 사흘 후 오전 9시 반. 저는 지하철을 타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병원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색 건물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보안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가방을 엑스레이에 통과시켰습니다. 신분증을 확인받고 방문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검색을 받았습니다. 한 회의실 앞에서 안내원이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밝은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고 의자가 6개 있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분석관 이준혁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가방에서 파일 몇 개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진 좀 봐주시겠습니까?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펼쳤습니다. 2019년 2월 문화교류 행사 개막식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붉은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20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통제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예술단 중 5명이 지난달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탈출에 성공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요. 그는 사진을 확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5명의 젊은 여성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하십니까?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복도에서 저에게 질문했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합니다. 잠깐이었지만 대화를 나눴거든요. 가명으로 리에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19살이었고 지금은 23입니다. 옆에 4사람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박선미 23, 최은영 22, 김미란 21, 정수연 20. 모두 제 증손녀뻘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예술단원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지도층을 위한 특별공연 조직 소속이었습니다. 분석관이 훈련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부터 밤 10시 취침까지 빼곡한 스케줄이었습니다. 춤, 노래, 악기, 사상교육.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된 겁니까? 10살 때부터입니다. 10살. 그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이런 생활을 시작했다니. 분석관이 리에진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양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웃고 있는 소녀.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리에진은 10살 때 선발되었습니다. 춤 실력을 인정받아서였죠. 선발 시험 경쟁률이 1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을 겁니다. 딸을 보내야 하니까요. 1년에 2~3번 정도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선미는 2000년생입니다. 동북지방 출신이고요. 언어에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어를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몰래 외국 방송을 듣고 보면서 익혔다고 하더군요. 최은영, 김미란, 정수연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어려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선발되었고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겨울 기회가 왔습니다. 문화교류 행사 예술단으로 선발된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3달 동안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행동 수칙, 외부인 응대법, 금지사항, 보고 방법. 그리고 마지막 날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가족 전체가 책임을 진다고요. 가족을 인질로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20 안팎의 젊은이들에게 그보다 무서운 협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숙소는 완전히 봉쇄되었고 이동할 때도 항상 조별로 움직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수거되었고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아도 자유의 기운은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온갖 과자와 음료, 빵과 우유가 가득한 진열대.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도 충격이었습니다. 리에진이 나중에 증언한 바로는 그 일주일이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분석관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과의 대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리에진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19년 2월 20일 문화교류 행사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 휴게실 근처 복도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붉은 점퍼를 입은 북측 예술단이었습니다. 보통은 경비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잠깐 빈틈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녀 리에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묻고 싶지만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뭐가 궁금하니?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제 손주 같은 나이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북쪽 출신이세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제 말투에서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북쪽 분이시란다. 함경도 출신이셨지. 1950년에 내려오셨어. 리에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가족을 두고 오셨어요? 그렇지. 우리 할머니하고 고모를 북에 두고 오셨어.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그리움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얼굴도 본 적 없는 할머니와 고모,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리워하셨던 가족들. 아버지가 후회하셨나요? 리에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건 후회 없지. 다만 함께 못한 게 한스러울 뿐이지. 저는 리에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유라는 건 말이야, 공기 같은 거란다.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자유를 위해 가족을 떠났고 평생 그리워하셨지만 후회는 안 하셨어. 왜냐하면 남쪽에서 저를 낳고 키우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때 복도 저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리에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리에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뛰어갔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짧은 5분이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분석관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1947년생입니다. 아버지는 1950년 겨울 흥남 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어린 누나를 두고 오셨습니다. 잠깐이야. 곧 돌아갈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믿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단은 70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아버지는 1995년 돌아가실 때까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와 고모를 두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리워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북쪽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이셨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쟁 이후 시대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입니다. 19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심을 싸우지 못한 아이들이 절반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고 46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저는 북측 출신 사람들의 정착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워하시던 고향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지원센터에 가서 새로 온 분들의 적응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문화교류 행사 자원봉사 기회가 생겼습니다. 북측 예술단이 온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의 흔적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리에진을 만났습니다. 2019년 겨울 예술단은 일주일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귀국 후 석 달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하며 사상 검증을 했습니다. 남쪽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이상한 생각을 품지 않았는지 철저히 캐물었습니다. 5명 모두 이상 없다고 판정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변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분석관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귀국 후 이분들은 평범하게 생활했습니다. 리에진은 계속 예술단에서 활동했고 박선미는 통역 업무에 배치되었습니다. 나머지 3분도 각자의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 봄 5명은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수도의 한 찻집에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옛 동료와의 가벼운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을 보는 순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최은영이 조용히 말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위험천만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5명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이 3년 동안 5분은 완벽한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구성원, 안으로는 탈출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에진은 예술단에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2022년에는 외국 순회 공연 준비팀에 합류했습니다. 박선미는 무역회사 통역으로 일하며 외국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중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협상에 동행했습니다. 최은영은 컴퓨터 관련 부서에서, 김미라는 의료 분야에, 정수연은 교육 분야에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5명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해외 출장 경험을 쌓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자주 만나면 의심받으니까요. 암호화된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5명이 동시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 기회는 2023년 5월에 왔습니다. 경제 협력이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대규모 대표단이 중국으로 파견되었고 리에진은 문화교류단 일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박선미는 경제협상 통역으로, 최은영은 기술지원 보조로, 김미라는 의료교류팀으로, 정수연은 교육협력 인력으로 각각 선발되었습니다. 5명 모두 다른 명목, 다른 팀, 다른 숙소였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중국 북동 지역의 한 도시였습니다. 저희는 누군가 이들을 도왔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말입니다. 분석관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2023년 5월 12일 5명은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리에진은 최고급 호텔에, 박선미는 시내 중심가 호텔에, 나머지 3명도 각기 다른 숙소에 배정되었습니다. 서로 차로 20분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해외에서도 철저히 관리됩니다. 단체로 움직이고 자유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5명은 각자의 방법으로 빈틈을 만들었습니다. 5월 13일 저녁 리에진은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자료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곳에서 중국 메신저에 접속했습니다.
박선미는 늦은 시간 호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생필품을 산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핸드폰으로 메신저에 접속했습니다. 나머지 3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온라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 리에진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박선미의 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최은영이 망설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탈출하면 북에 남은 가족이 처벌받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인생은 우리 거잖아. 김미란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5명은 밤새 대화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3년 동안 품어온 꿈에 대해서, 다음 날 아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실행하기로 한 겁니다. 일반적인 탈출 루트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특별조직 출신입니다. 잡히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공무원인 척하며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측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과 공문서, 여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5월 15일 5명은 각자의 업무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에진은 급한 보고가 있다며 잠깐 외출을 요청했습니다. 예술단 선임이라는 위치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선미는 중국 측 담당자와 추가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역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최은영, 김미란, 정수연도 각자의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5명은 밤 8시 시내 중심가의 한 쇼핑몰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3년 만에 5이 함께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설렜어요. 리에진이 나중에 증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본 자유를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3시간 안에 호텔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색이 시작될 겁니다. 5명은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도행 고속열차를 탔습니다. 북측 공무원 신분증과 중국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수도까지는 4시간 반. 동이 트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5명은 숨을 죽였습니다. 주변에 북측 사람이 있을까봐, 중국 공안이 탑승할까봐 정근긍했습니다. 리에진은 화장실에 5번이나 갔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속이 뒤틀렸던 거죠. 새벽 3시 반 수도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5명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대사관 근처는 중국 공안의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리에진이 기억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2019년 문화교류 행사에서 만난 정민수, 바로 저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명찰을 받던 거죠. 남쪽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겁니다. 5명은 24시간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은영이 컴퓨터를 켜고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정민수 2019 문화교류 자원봉사로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자 명단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에진은 더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보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특별예술조직 출신 5명이 수도에서 망명을 원합니다. 2019년 문화교류단 출신입니다.
정민수 선생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5명의 사진과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했습니다. 새벽 5시 메시지를 보낸 5명은 카페를 나와 근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그 시간 북동 도시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5명이 호텔에 돌아오지 않자 대표단이 발칵 뒤집힌 거죠. 책임자는 즉시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공안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5명은 수도에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리에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중국 전화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에진 씨입니까? 우리말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제보 메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리에진은 울먹이며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1시간 안에 직원이 갑니다. 그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로요. 가장 긴 1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 중국 공안이 들이닥칠까봐 5명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리에진은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빌고 싶었던 거죠. 아침 9시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이는 2명의 남성이 패스트푸드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5명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교부입니다. 같이 가시죠. 5명은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가로질러 대사관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별도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5명은 우리 땅이나 다름없는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리에진이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3년을 준비했고 사흘을 도망쳤고 이제 안전해진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을 찾은 겁니다. 분석관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5분이 선생님을 찾았고 저희는 선생님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정말로 2019년 교류단이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2023년 5월 25일 5명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 땅으로 오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 시간은 2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5명에게는 영원 같았다고 합니다. 창가 좌석에 앉은 리에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고향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리에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위한 눈물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5명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특별 통로로 안내되었고 거기에는 국가정보기관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걸 환영합니다. 분석관 이준혁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5명은 검은색 승합차에 탔습니다. 차는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5명은 말을 잃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새 차들로 가득한 도로, 깨끗한 거리. 공기가 달라요. 박선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정말 이런 맛이구나. 차는 수도 외곽의 한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5명은 편안한 공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먼저 쉬세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북측의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앙방송을 통해서였습니다.
반역자 5명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했다. 이들은 엄벌에 처할 것이며 가족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명은 5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가족들의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날 밤 리에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리에진이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선택한 겁니다. 잘못은 가족을 인질로 삼는 체제에 있어요. 일주일 후 저는 5명을 만났습니다. 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2019년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던 소녀가 이제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리에진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억하시죠? 2019년에 잠깐 대화 나눴던 거요. 물론이지. 어떻게 있겠니? 저는 리에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증손녀뻘 되는 나이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기억해요. 자유를 선택한 건 후회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 그랬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박선미, 최은영, 김미란, 정수연도 제게 인사했습니다. 5 젊은이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 간 것이 있었습니다. 북쪽 음식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 음식, 어머니에게 배워서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리였습니다. 이거 감자전이에요. 리에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예요. 5명은 감자전을 먹으며 또 울었습니다. 고향의 맛, 가족의 맛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최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잘한 걸까요? 가족들을 두고 온 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우리 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야. 잘했냐고 묻는다면 그건 모르겠구나. 다만 너희 부모님도 언젠가 이해하실 거야. 자식이 자유롭게 사는 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저는 5명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킨 자유를 너희가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5명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해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리에진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통일과 평화를 연구하는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강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돌며 자유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박선미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어 능력이 인정받았습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북쪽이 개방되면 자신이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은영은 정보기술 재교육을 받았고 김미라는 의료 분야 자격증을 준비했으며 정수연은 교육 관련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5명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78살 노인과 20대 5 청년의 특별한 유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남쪽 아버지예요. 리에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너희가 내 북에 둔 가족들 같아. 저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를 만나지 못했지만 너희를 만났으니 위로가 돼. 우리는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고 설날에는 떡국을 끓였습니다. 저는 북쪽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5명은 정성껏 먹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우리는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도시 야경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리에진이 말했습니다. 4년 전 본 그 불빛이
이제는 우리 것이 되었네요. 박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리워요. 김미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생각은 매일 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가 잘 사는 게 최선이라는 걸요. 저는 그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못 본 통일을 너희 세대가 볼 수 있을까?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 리에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79살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통일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5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입니다. 가끔 그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안부를 묻고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그저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70년 전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요즘 밤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둠 너머 어딘가에 아직도 자유를 꿈꾸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리에진처럼, 박선미처럼, 최은영, 김미란, 정수연처럼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여기 5명이 증명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니까요. 5명의 젊은이가 보여준 용기가, 그들이 선택한 자유가 저를 따뜻하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 길이 옳았는지, 그 선택이 정답이었는지는 지금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남았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다독이게 됩니다. 오늘의 고요가 내일의 답이 되리라 믿으며 나는 조용히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